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정치권에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맞수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수긍이 어렵다,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향후 파장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맞수로는 검사 출신 전 현직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미경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결국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양부남 의원님, 예상 전혀 못하신 거죠? 예, 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매우 놀랬죠. 저희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고 당연히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려고 저희들은 확신했어요. 저희들이 민주당 의원이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일을 했던 측면에서 그런 무죄를 예상했던 게 아니고 법률가로서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당에 속한 법률사 출신 의원들이 전부 다 이 사건을 무죄라고 예측을 했는데 의회 판결에 많이 놀랐습니다. 정미경 의원님은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예상했어요. 그래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남편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밤마다 이제 검사의 입장과 네. 판사의 입장에서 사실 이런 중요한 사건은 서로 한번 맞춰보거든요. 근데 제가 맞춘 게 아니고요. 남편이 맞췄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맞춘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놀라갖고 아까 좀 통화를 했었는데, 네. 아마 그래서 지금 이제 곧바로 또 나오는 위증교사 사건 이재명 대표의 그것도 제가 물어봤죠. 네. 그건 어떻게 예상하냐? 25일 날 1심 판결. 예. 그랬더니 그거는 징역 1년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게 예측하더라고요. 예.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제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사건 경우에는 증거나 이제 법리 측면에서 무죄라고 이렇게 계속 봐왔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판결에서 보면 백현동 부지 상향 압박 발언과 관련해서 이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오면서 이런 판결문이 요약된 것을 대충 이렇게 이제 훑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결된 것은 공선법 두 가지 부분이죠.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또한 백현동 용도 변경이 어떤 연유로 된 것이냐에 대한 경위에 대한 거짓말했다는 건데 김문기 관련 부분은 공소시 요지가 책에 3개로 나옵니다. 하나는 김문기 존재 자체를 몰랐다. 그러다가 도지사 때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를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문기의 존재 자체를 알게 됐고 한 번도 얼굴이 본 사실이 없다. 그리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여러 개 함으로써 교유 행위에 관한 거짓말을 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여지입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 판결문은 김문기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과 도지사 때 처음 전화를 해서 알았다는 부분은 교유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유무죄라고 무죄를 썼고, 중요한 것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거짓말이다. 라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 재판을 준비했던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는 내용이 나온 뒤에 성남시의 국힘 한 의원이 여러 명이 찍은 사진 중에서 김문기 씨가 포함된 4명의 사진, 그리고 이재명 대표 테일러 마크가 지금 모자를 쓴 그 사진을 자기 어떤 SNS에 게재하면서 이거 골프 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마치 내가 골프를 그날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고 발언했어요. 근데 이 발언을 검사는 어떻게 해석했냐? 골프 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내가 골프 친 적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사진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것이다.
여러 거 주장하는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 이 부분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고 백현동 부분은요. 그 식품연구원 보고에서 종상향 몇 당의 상향에서 용도 변경을 했는데 공소 사실은 요지 이렇습니다.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기해서 협박에 의해서 해줬다.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 의무조항에 기한 협박에 의해 본인 스스로 해준 것이 아니고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게 요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변호인 주장은 의무조항에 기해서 그냥 설명이 어려운데 의무조항에 기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내가 말한 게 아니다. 의무조항에서 해준 게 아니라 국토부의 법률의 협조 요구에서 해줬다고 한 것이다. 그렇지 내가 의무조항에 기해서 용도 변경했단 말은 사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국정감사장이 했던 말을 이렇게 3단계로 나오는 말을 했는데 이게 첫 단계와 마지막 단계를 조합을 하면 이제 의무조항에 기해서 해준 것처럼 해석이 되는 건데 그러게 검사는 중간 부분을 빼고 첫 부분과 마지막에서 의무조항에 기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거짓말했다는데 우리는 의무조항에 기해서 용도 변경 해줬다는 말은 사실 없다라고 다퉜어요. 근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나 국토부 성남시 주무 공무원들이 국토부 직원으로부터 그 어떤 직무유기 의무조항에 기한 직무유기 협박을 받았다라고 한 게 거짓말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그 당시 분위기가 이러한 국토부의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으면은 직무유기를 운운했던 분위기였다는 것, 이러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한 그 당시 분위기가 이러한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그다음 관련 법에서 직무유기를 운운했다는 그런 증언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 주장했던 게 이것을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발언이다. 그럼 면책 국회 증언감정법에 가면은 위증을 했으면 국회 위증죄로 고발당할 뿐이지 그 법원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은데 왜 이걸 했냐고 주장인데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할지라도 국정감사 목적에 맞는 발언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정감사 목적에 부합한 발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게 국정감사 나온 국회의원의 질의에서 답변은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법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다툴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항소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2심, 3심에 다투겠습니다만은 정 의원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이 백현동 건이 아무래도 그 많이 반영된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저는 둘 다 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변호인 측 오늘 또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네. 말이 그냥 쉽게 나오고 잘 이해가 되고 이게 그 보통 진실을 말할 땐 그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 억지를 피우게 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아마 판사들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 SBS 그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그냥 김문기를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네. 그 말이 뭐냐면 성남시장 때 나는 몰랐다. 네. 이거거든요. 그럼 왜 성남시장 때 몰랐다 그랬을까요? 경기도지사 할 때는 알고. 그건 뭐냐. 대장동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던 거였죠. 네. 만약에 진짜 대장동 사건하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 연관이 없으면 나 그 하이급 직원인데 내가 알았죠. 알죠. 뭐 이름도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잘 친하지는 않지만 나 압니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이재명 대표의 성격상 이런 발언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성남시장 때 몰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도 보세요. 이 백현동 사건으로 기소가 된 이후에 허위 사실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보통의 피고인이라면 그런 일 안 하는데 이 백현동 사무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토부가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고 했다는 보고를 누군가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당신 아닌가요? 이거 제가 써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왜 물었을까요? 당연히 이 공무원은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겠죠. 왜 물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기억한다라는 알리바이, 나는 고의가 없다라는 알리바이를 지금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거 분명히 공무원이 법정에서건 아니면 언론에서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게 다 오픈될 거라는 건, 자기가 전화했다는 거, 이런 대화를 녹음이 다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이거는 검사들이 말할 때 이재명의 범행 수법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얘기냐면 또 한 번 또 걸려요. 지금 현재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그걸 어떻게 제가 또 적어갖고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김병량 전 시장 측이 KBS 측하고 상의를 했잖아요. 그건 뭐 사실일 테고. 자기가 단정적으로 말해요. 그다음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 뭐 십수년 지난 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김병량 전 시장 측이 상의했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다 오픈될 거라는 걸 알아요. 녹음이 되고 나중에 다 나갈 거라는 걸. 그럼 결국 뭐냐? 법정에서 나는 고의가 없었다. 나는 협박이 있었다고 내 기억상 그렇게 믿는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때 김병량 시장하고 KBS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거를 자기는 믿고 있었다라고 판사들에게 얘기해서 난 고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미 다 이 범행 수법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이번에 재판부가 설명 자료 나왔다는 걸 제가 지금 봤는데 보통은 재판부 설명 자료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다음날 판결문을 당사자한테 줍니다. 근데 이 설명 자료에 보니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양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종 범행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그 검사 사칭한 죄로 벌금형 받았거든요. 그러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검사 사칭이라는 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이재명 제가 대표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우리 정 의원님이 설명이 복잡하다. 네. 매우 이제 인위적이다는 네. 말씀을 하셔서 네. 잘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사가 공소장을 매우 인위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설명이 매우 어렵고 또 하나는 그 협박의 알리바이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아니요, 협박 저기 잠깐 협박의 알리바이가 아니고요. 그 고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알리바이.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내가 그 당시 누군가 협박을 이렇게 협박하고 백현동 협박. 백화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모 신문사 기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 아니 뭐 그거는 모심을 그래서 그건 법정에서 이미 현출이 다 됐는데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은 근데 거잖아요. 이제 취사 선택이 문제죠. 그리고 이준 교사에 있어서도 이제 이 김병량의 고소 취소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 고소 취소를 협의했다는 것은 2002년도 재판에서도 그 KBS PD가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혀 자기의 어떤 심적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뭐라고 하는 것은 무리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뭐 판사께서 이번에 한 거 보니까 진짜 공을 많이 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을 들여야 될 이게 판결이죠.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부가 11페이지까지 지금 이걸 기자들한테 이거를 나눠준 거겠죠. 왜 나눠줬을까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얘기하지 말라라고 아마 재판부가 경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법이 이미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왔다는 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대장동도 있고 지금 대북송금 사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백현동 협박 사건의 핵심 키는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그 공무원이 사실은 그 김인섭 씨 그 재판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건에 증언한 내용을 이쪽 재판 사건에서의 판사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거짓말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이건 1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는 항소심을 다투고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의님이 너무 앞서가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다른 사건까지 연루를 주시가 그게 왜냐하면 이번에 그 이 설명 자료를 보니까 재판부가 어떻게 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검사 사칭한 사건 기록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보지 판결을 않겠어요? 선고다 보면 전과 사실을 보게 되죠. 예, 아니 전과만 봤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 내용까지도 다 볼 본 수 것 있죠. 같아요. 볼 수 있는데
그건 그때 사건이고 이걸 이번에 이 판결에 어떤 설명 자료를 냈다고 해서 이것이 지침이 돼서 기본이 돼서 모든 사건 유죄가 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약간 오버 같은데. 아니죠. 왜냐하면 핵심 키워드는 다 거짓말이거든요. 허위 사실이라는 지금 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인지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 검사 사칭 사건도 핵심은 거짓말이잖아요. 사칭했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기소된 것도 아무튼 백현동 협박도 거짓말이었다. 그다음에 이번에 김문기 골프 쳤다. 골프 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 기소된 내용의 동종, 기본적인 게 뭐냐? 키워드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거거든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이제 항소심 이후로 우리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 이제 선거법 이제 2, 3심을 6개월 안에 마쳐라.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장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빠른 속도로 가면 내년 7월이면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내려질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재명 대표는 현실 법정이 이제 2번 더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충분히 2, 3심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자신하고 있죠. 나름대로 어떤 논리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김문기 관련 부분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발언했던 것이죠. 이것을 골프 치지 않았다고 공소시효 기재했는데 우리는 골프 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백현동은 법리적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한번 우리가 다퉈볼 필요가 여지가 있고 또한 이재명 대표가 발언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무조항에 의해서 해준 게 아니라 국토부 법률에서 해줬다는 걸 주장을 했으니까 이걸 한번 우리 다퉈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정미경 의원님께는 네. 이거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제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서 대통령 됐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분도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트럼프까지 끌어들인 거잖아요. 네. 사실 뭐 트럼프 내용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많이 아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그 내용을 뭐 기록을 다 본 네.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자신이 있으려면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 자체 갖고 얘기를 해야지 네. 왜 트럼프를 끌어들여서 얘기해요. 그만큼 박지원 의원 속내는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속속들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하는 거죠. 속속들이 할 수 없으니까 본인 입장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시를 든 거죠. 그것 때문에 이게 뭐 법률적으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완전히 유죄를 이게 전제로 발언했다고 하기는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를 꺼내는 건 네.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어찌 됐건 이제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제 100만 원 이상 이제 받게 되면 벌금 결국 이재명 대표도 이제 여러 문제가 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지난 대선 때 썼던 434억 원을 토해내는 상황까지 오거든요. 어쨌든 당내 위기 의식은 좀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 항소심에서 저희들이 네.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정미 의원님. 네. 자, 이제 1심에서는 사실관계는 이제 대부분 많이 이제 법정에서 다투잖아요. 네네. 근데 2심과 3심에서 네. 우리 양분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려면 네. 사실관계가 좀 바뀌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좀 바꾼 게 나와야지 예, 나와야지 뭔가 해볼만 가능하죠. 하는 거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런 심리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 사실 갔잖아요. 네네네. 1심이. 거의 2년 넘게 했죠. 그렇죠. 이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네. 볼 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판사가 판결 앞두고 또 사표가 나간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을 계속 질질 끌었죠. 사실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 단식하고 불출석하고 아프다고 불출석하고 재배강 뭐 이런 거 해. 하여튼 불출석이야 계속. 근데 이제 질질 끌었는데 그 증인도 엄청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한 번 부른 증인은 대부분 안 불러줘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없는 증인은 이제 웬만한 증인은 1심에서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증인 신문 같은 건 잘 안 해줘요. 안 하려고 해요. 왜냐 또 이거는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구나라는 걸 이미 판사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항소심을 길게 갈 리가 없어요. 보통 그냥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한두 번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항소심이 빨라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재판이 1년 9개월인가 진행됐죠. 우리 정 의원님은 재판이 이재명 대표가 지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은 검찰에서 이거 증인 50명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백현동 공수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백현동 관련된 배임죄 사건 기록 복사도 해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재판을 지연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지연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론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이 바뀌는 퍼센트는 뭐 그래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1심 유죄가 판결이 뒤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의 판단의 문제가 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증언이지만 그 증언에 믿냐 믿지 않느냐 어떤 부분을 신뢰하느냐는 판사의 판단에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바꿔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무리다. 네. 검찰이 기소하고 난 이후에는요, 뭐 할 게 없어요. 법정에 다 이미 뭐 수사한 건 있는데 그냥 재판만 계속 하면 돼요. 검사들은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재판을 지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피고인이 불출석해버리면 재판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듣고요. 두 번째 맞수 주제로 가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의결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3자 추천 특검 수용 가능성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사건 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약한 고리를 파고든달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어제 발의해서 의결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당초 뭐 13개, 14개 범죄를 줄여서 두 가지 관련 인지사건 세 건으로 줄였고 가장 중요한 특검 추천 방식에 있어서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법에서 한동훈 대표가 시사했던 언급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우리가 그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은 우리가 2명을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 임명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이제 국힘에서 독소적으로 여겼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양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국힘 의원들은 전부 퇴장하라고 이제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민심과는 동떨어진 처사다. 무책임한 처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 정명 의원님, 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금요일 나온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주 만에 반등을 해서 20%를 회복을 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TK하고 70대에서 반응을 좀 보인 거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면 최소 35, 40% 지지율은 얻어야 되는데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 지지가 높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아니 네. 제가 기억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말기예요. 네. 그 검찰 수사권을 빼앗잖아요. 네. 다 경찰로 보내는 거. 검경 수사권. 그거 아시죠? 네.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70%의 민심, 국민의 70%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서 경찰한테 다 주는 거는 원치 않는다. 그 법에 반대했어요. 네. 제 기억으로. 네. 그러면 이 민심에 부합하게끔 해야 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수당인 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의결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민심이 들끓는 게 뭐냐면
경찰에서 수사를 안 해주고 있어요. 맨날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런 얘기 너무나 많죠. 과부하예요 지금. 그리고 검사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자기는 편해진 거예요. 편해진 어떻게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요? 사건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사건 그러죠? 처리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맨날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맨날 듣는 얘기예요.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러면 이게 민심, 지금 민심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되묻고 싶다니까요. 그때는 왜 민심에 동떨어지는 일을 해놓고 지금 와서 왜 국민의힘한테 민심 얘기하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민주당은 민심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가 김남국 의원의 예를 들을게요. 예.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요. 예. 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야, 그 무슨 내부 정보 있을 거야. 국회의원이. 그때 그래서 난리 났었잖아요. 예. 언론에서도.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수사했는데 기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남국 전 의원이 막 언론에 대고 얘기했어요. 마녀 사냥 당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예. 기소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 없어가지고. 그럼 김남국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서 왜 특검 안 해요? 이것도 특검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율배반적, 그다음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더 이상 국민들께 와 닿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양 의원님 세게 나오시는데 이게 검경 수사권 문제에서 민심의 문제하고 요 김건희 여사의 민심을 동일 평면으로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했던 수사의 과정이라든지 방식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분이 수긍하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정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에 자신 있고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민심이 60, 70%가 특검을 원하는 입장이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 본인 후보 때 특검을 거부하자고 범인이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으면은 특검을 하는 것이죠. 아니 민주당의 속내를 이미 다 알아버렸다니까요. 이재명 대표 지금 이렇게 막 수사 많이 받고 이제 기소돼 갖고 재판이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방탄의 목적과 여러 가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를 이제 해가지고 계속해서 특검해서 그다음 이제 그걸로 언론의 재생산 또 재생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국을 완전히 김건희 여사 건으로 해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의도라는 걸 이미 다 압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다 배워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임수는 저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생각이 다를지라도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다를지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일치 단결해서 저는 그 같이 갈 거다. 김건희 네, 그렇게 특검하고 봐요.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이재명 방탄은 어떤 관련이 되죠?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부의 싸움을 내부 거를 감추기 위해서 외부로 돌리는 거죠. 그건 뭐 싸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김건희 특검 보면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밝히는 건데 이게 이재명 방탄이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정치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언론이 과연 이번 달에 어떤 기사를 많이 쓰느냐, 아니, 어떤 걸 국민들께 많이 내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김건희 여사 거의 그 만약에 이 탄핵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특검법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막 퇴진하라고 탄핵한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온통 그걸로 언론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대표권이 언론에 다뤄지지 않아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그러면 언론에 집중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재판에 유리해집니까? 수사받는 사안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그건 법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재판에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그거는 그냥 방탄이 되죠? 판사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방탄은 말이 맞지 않다는 아니죠, 것이죠.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그 정치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그런 걸 노림수로 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을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시행됨으로써 무슨 여론에 관심이 적어지니까 뭐 판사가 사건을 좀 봐준다든지
뭐 검사가 사건을 못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의원님,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지금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10%도 떨어지 않습니까? 10%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제대로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털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니 의원님 지금 오늘 이 자리 불편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안 불편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항소에서 바꿔질 아 거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오는 거 그러면 오늘 언론은 다 이재명 대표의 아웃. 어떻게 보면 선거법으로 아웃. 이것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김건희 여사 건은 안 다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만약에 위증 교사 사건 계속 이재명 대표 건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올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방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약한 고리인 국민의힘 공격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것은 거잖아요. 해석의 문제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자,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명 씨가 이제 5살 막내 아이 사진까지 보이면서 도주 의지가 없다,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또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당시 이제 국힘 당 대표였는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부탁받았다 이런 폭로를 했어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이거는 정미 의원님, 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시점에서. 아니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을 나갔고 네. 그 당을 나갈 때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지금 와갖고 국민의힘한테 유리하게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얘기하진 않겠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 의원의 인격의 문제인데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을 나왔다고 해서 없던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의원의 보도 이렇게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았던 내용을 신문을 보니까 언론에 보면은 꼭 윤석열 대통령의 불리한 내용만 말한 것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전에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전략 공천을 결정을 했으면은 자기가 낌새를라도 쳤을 텐데 자기가 그런 낌새도 찾지 못했다. 약간 부정적인 거죠. 명태균의 진술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시장구청장에 대해서는 공천에 어떤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분의 말이 전혀 윤석열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결정한 것은 뭐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이제 공천 개입 또 아니면 불법 여론조사 의혹 이런 데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확대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명태균과 김영선을 구속하면서 현재 정치자금 위반으로 이제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사람을 체포를 했다.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이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의심을 받는 혐의 내용을 전부 다 입증을 못하고 시간이 없으면 우선 입증이 되는 것만 해서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현재 신병이 체포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무슨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 조작을 했다. 여론조사 대가를 받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부터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 이런 모든 의혹에 대해서 말끔히 조사를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은 것, 지방선거 공천을 희망한 자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정치자금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언론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명태균이 입을 틀어막은 거 아니냐, 이로써 꼬리를 자른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 또 수사 기법상 먼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바라기는 끝까지 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검찰이 많은 타격이 있고 정치권도
대통령에서 타격이 입을 것이다. 끝까지 수사하기를 저희들 바라는 것이죠. 정미경 의원님은 이 명태균 이른바 게이트가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부부에게 큰 리스크로 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까? 예. 이 그 검찰 수사 결과 보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당원 당규,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은요. 대통령 후보로 딱 결정이 되는 순간 네. 당무권이요. 그러니까 대표한테 속해 있던 그 권한이 다 넘어가요. 대통령 후보한테. 근데 그 김영선 의원에 대한 그 공천 그 시점이 아마 대통령 되기 전 시점으로 제가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당원 당규상에 그 이 당무에 관한 거는 다 후보가 갖고 계시니까요. 그 권한이 있는 일을 행사한 권한이 거다. 있는 일을 아니 그게 설사 뭐더라도 네, 네. 뭐 모르겠지만 네. 그거 자체가 아마 수사 대상이 아마 아닐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예. 의원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윤상현 의원의 진술, 뭐 그다음에 이준석 당시 대표의 진술 이런 게 다 나오겠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예, 거다. 큰 문제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세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2기 트럼프 정권의 이제 등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아베 일본 총리와도 한 5번 정도 치면서 일본이 뭐 큰 외교적 성과를 얻어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좀 골프 연습을 했는데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몇 번 쳤는데 이게 크게 논란을 좀 번지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때에 맞지 않은 골프를 쳤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뭐 5차례냐 7차례냐 이거 되죠. 부천 호텔 화재 났을 때 네. 골프를 쳤다. 또 을지 프리덤 네. 훈련 기간에 쳤다. 또 무인기가 북한 무인기 북한에서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 때문에 대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강경 투쟁을 하겠다는 발언이 있은 그 다음날 쳤다. 또 하나는 육성 녹음,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육성 녹음이 공개된 이틀 후에 또 했다. 또 어떤 대화를 국민 대담 발표한 후 이틀 후에 이걸 쳤다. 이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적절치 않다는 이제 이런 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어떤 국방부에서 경계태에서 비상이 걸려서 많은 군인들이 골프 예약을 취소했는데 그 틈을 두고 와서 또 골프 쳤다. 이런 내용. 더 중요한 것은 골프를 8년 만에 쳤다고 거짓말했다는 거. 대통령 지도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크게 보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은 군 통수권자가 군 시설인 군 체력 단련장 골프장을 그렇게 부르죠. 운동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미경 의원님. 제가 좀 부적절했습니까? 시기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아직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또 민주당 주장이죠. 주장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민주당 주장만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2년 6개월 지금 임기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 동안에 5번 만약에 골프를 쳤다. 그럼 거의 안 친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그러니까 5번이 무슨 내용으로 누구랑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무렵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제가 주변 분들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골프를 치셨다면 관제에 머물지 않고 아니요. 이제 그 왜 세상이 돌아가는 얘기를 듣고. 골프 치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인들하고도 한번 치시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노인회 회장들하고도 한번 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 갇히셔가지고 일반인들하고 거의 이게 만나질 못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골프 좀 치셔라.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골프 치는 걸 즐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지 않았나.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니까 이제 좀 골프 연습해라. 뭐 그런 얘기인데 뭘 그거 가지고 또 저렇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골프를 친 것 자체를 민주당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골프를 친 시기가 대통령에서 쳐서는 안 될 시기라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런 시기에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과연 골프를 쳐야 되는 것인지가 문제인 것이고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니까 그 외교를 대비해서 쳤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훨씬 이제는 골프를 쳤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문제는 거의 다 언론에 보도 내용이지만 관련 참고인들의 어떤 증언이 있어서 거의 사실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삼고 가장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대통령이 왜 거짓말 하냐 이것이죠. 골프 친 것 자체를 저희들이 탓한 것은 아니죠. 중요한 시기에 거짓말하고 그런다고. 근데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의 해명이 조금 뭐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폭넓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해서 했다니까 석 달 전부터 어떤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당선을 예측하고 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어쨌든 트럼프의 드라이버샷 비거리가 250m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몸에 이게 체격은 좋으시지만 네. 어쨌든 막강한 상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이게 좀 진짜 국가를 위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처음 됐을 때 예. 아베랑 예. 골프 치는 쳤죠. 모습 기억나죠? 벙커샷 하고 벙커샷 하고 막 아베가 넘어지고 막 그런 거 그게 예. 얼마나 화면에 많이 예. 잡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베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트럼프는 일본의 아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밀월 관계를 가지는 게 아닌가. 앞으로.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가 좀 약간 제껴지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막 빨리 골프라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때 아베는 골프채를 사갖고 갔대요. 선물로 줬죠. 금으로 도배한 골프채를 막 그 트럼프한테 선물로 줬다는 그런 거 보면 참 일본이 그런 거 잘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도 뭔가 외교를 위해서 뭔가 하여튼 머리를 써서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 골프는 트럼프가 무관하게 시작하고 쳤던 겁니다. 그러다가 들키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들키니까 경강부회식으로 외교를 들먹거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통령도 인간인데 골프 치는 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쳐서는 안 될 시기에 치다가 들키니까 느닷없이 트럼프 들먹거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골프장에 가서도 매너도 좋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진상 아저씨 같이, 동네 진상 아저씨 같이. 아니 2년 6개월에 5번은 골프 횟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저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년 6개월 동안에 만약에 대통령이 골프를 5번 치면요. 그 용산의 직원들이 대통령이 골프 친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2년 6개월에 5번 치면 안 친 거나 똑같은데 그것도 아마 휴가 중이나 뭐 끼어 있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주말에 끼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우리 그 직원들이 그걸 알까요? 내가 봤을 때 거의 안 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실이 대통령 골프 친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면 그냥 대통령실 존재하면 안 되죠. 그날 골프 칠 때 대통령실 마크 다 달고 차를 이동해서 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찾아보고 우리가 좀 놀랐던 게 지금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이제 국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돼 있다. 이게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름이 확인된 일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친윤과 한동훈 사이에 좀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큰 문제는 없을까요? 무슨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의견이 충돌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진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내부에 지금 있질 않아가지고 밖에서 볼 때 이게 뭐지 그런 일이 생기나 뭐 이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된 게시글이 756개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양보람 의원님은? 저도 이제 언론에서 봤는데
한동훈 그 익명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한 땡땡 뭐 진 땡땡 이런 이름으로 아주 원색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게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검색 기능에서 한동훈 이름을 치면은 본인이 썼던 글이 쭉 뜨는데 또 그 가족들 이름을 치면 그 가족들이 게시했던 글이 뜨는데 그 글들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패륜적 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성은 두 가지. 하나 해킹을 당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누군가 동명이인이 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참 괴이한 일이죠.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을 받아가지고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수사를 실제로 할까요? 글쎄요. 어제 행안위 저희들이 현안 질의하면서도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장에게 어떤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누가 썼는지는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썼는지.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당무감사조차 하기를 원치 않는 듯한 그런 스탠스란 말이죠. 친윤 계통에서는 당무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고 한동훈 쪽에서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굳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제 순방 나갈 때 가서 또 낮은 자세로 인사도 하고 요즘 이제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이제 당장 화합 또 보수 결집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1심 선고 이후에 더 그런 흐름으로 갈 텐데 이게 어쨌든 잠재적인 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당내에서는 또 이 소위 뭐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놓고서. 왜냐하면 시스템이 고장날 수가 없는데 그게 확인될 수 있게 시스템이 고장이 났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고 그 내용이 강도가 세더라고요. 세죠. 아주 패륜적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치켜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측에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사를 해보면은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만약 한동훈 측에서 이러한 걸로 밝혀진다면은 당연히 심각한 내분이 생기겠죠. 그래요? 정미국 의원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발언을 많이 안 하시는데. 아니 잘 모르고요 일단. 근데 만약에 이게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하고 관련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늘 간자가 있잖아요. 간자. 간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단어가 생각나고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그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걸 확인을 하고 뭐 그 사실 제가 있을 때 그런 걸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왜냐하면 제가 최고위원을 2번 했기 때문에요. 예. 당의 그 시스템을 좀 아는데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내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뭐 대통령 부부도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발언 수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발언 수위도 발언 수위지만은 불특정 다수의 당원들이 익명 게시판에 자기 의사를 발표하면서 욕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비판을 글을 쓴 사람들이 현재 이름상으로는 한동훈과 그의 가족들로 국한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소위 댓글 부대 비슷한 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댓글 부대.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1분 정도씩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미경 의원님.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이거 재판부 설명 자료요. 이제 제가 보고 야 그래도 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사들이 있구나. 그래서 진짜 박수를 좀 보내요. 왜냐하면 이게 법이 무너지면은 사실은 그냥 희망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너무 힘이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워지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눈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부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그다음에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음. 선거 과정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은 동정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자, 양무람 의원님. 예. 정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으로서 법을 무시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법 무서워합니다. 법 준수하려고. 근데 맨날 불출석하잖아요. 당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맨날 뭐 아프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선량한 시민이고 또 법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항소심에서 정말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런 네.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두 분의 토론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